김은성이었습니다. 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도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오늘 경마장이었습니다. 경마장. 경기도 과천에 있는 경마장을 이전을 해서 그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또 일부 과천 시민들은 반발을 하기도 하고 또 찬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도 이제 정답과 함께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6676님, 소수의 사행성을 위한 시설, 젊은이들이 내 집을 꿈꿀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택 공급 쪽에다가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또 반대로 5963님은 과천 시민들이 좀 양보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분도 이제 주택 공급 쪽에다 포인트를 두셨네요. 7413님은 저는 경마장 바로 옆에 삽니다. 빨리 이전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주말이면 경마하러 오는 차량들로 도로가 몸살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2876님은 2867 쓰시는 분은 과천 경마장터에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값이 경주마처럼 뛸 겁니다. 라고. 그렇죠. 또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언제나 한계가 있고 뭐 공공이 주도로 한다라고 하면 뭐 주변 시세보다 좀 낮겠으나 분양 받자마자 뭐 주변 시세로 올라갈 거는 안 봐도 비디오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공급을 안 할 거냐? 또 그거는 또 아닐 테고요.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까 경인삼님은 정답 레츠런 파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진아님이 질문 주셨네요. 청취율 어떻게 됐어요? 라고. 와, 저희보다 더 궁금해 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덕분에까지만 말씀드리면 잘 나왔다는 것처럼 들리죠. 그랬을 겁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또 3개월 뒤에는 또 다른 청취율 조사가 또 온다라는 거. 오늘 증시 상황도 한번 볼까요? 코스피는 0.78% 오른 5,339, 41포인트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0.33% 밀린 1,123, 한 3.63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457원, 1,457원. 원화가 조금은 7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달러 대비 일본 엔화도 봐야죠. 최근에 일본의 중간 선거가 있었고 선거 이후에 엔화는 약간 좀 약세로 가다가 약세가 또 지속되지는 않고 달러당 155엔대에 멈춰서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현대차가 2, 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아차도 1%대 중반, 또 KB금융이 4.7% 강세, 신한지주도 5%대 강세. 금융주들이 특히 이제 은행지주사들 엄청나게 또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3%대 강세.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강한 날이네요. 자, 이제 미래생활사전 시간으로 갑니다. 잠깐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뇌에다가 칩을 심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또 혈관에는 인공피가 흐르고요. 장기는 또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넣는 시대.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미래생활사전 시간,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혹시 내 몸에 들어온다면 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 되는 기술인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요즘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수혈도 부족하다면은 인공 수혈을 해야 될 거고, 네, 또 불편한 점이 있다면 당연히 의수나 이런 BCI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거 없이 그냥 일찍 죽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일단은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는 거, 이게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보통 BCI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네.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뇌나 또는 머리 바깥쪽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칩이나 전극을 붙이거나 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칩이나 전극들이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읽은 다음에 그 실제로 물리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 기계나 장치를 작동시키도록 연결시켜주는 것. 이걸 보통 다 BC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칩이 컴퓨터에 꽂혀 있는 거, 스마트폰에 꽂혀 있는 거 비슷한 게 그냥 뇌에다가 꽂아서 밖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내 눈앞에 있는 컴퓨터를 작동시켜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물을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제 머릿속에 있는 칩이나 전극이 읽어낸 다음에 실제로 밖에 있는 컴퓨터 화면의 커서를 움직이거나 또는 로봇팔을 통해서 그 물컵을 잡는 등의 이런 행위를 하는 연결되는 기술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나 이런 AI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기존보다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생각하는 뇌파나 머리의 이런 그 데이터들을 좀 잘 그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에 문장을 적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꽤나 정확하게 그 발달되어 있고요. 이제는 그 촉각이나 어떤 감각을 인지하는 것까지 모사해서 내가 손이 없다면은 로봇 팔과 연동시켜서 어떤 감각들을 그 느끼게 해주거나 활동을 하게 해주는 것들도 좀 가능하고요. 이게 사실 영화 속에 나왔던 컨셉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제는 치매나 파킨슨병이나 뇌졸중처럼 어떤 퇴행성 질환 환자가 많아지고 있고 사실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대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 어떤 시각이나 청각이나 언어 같은 이런 주요 감각의 장애가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진짜 영화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서 나오던 게 하나둘씩 실현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도 그 뇌에 칩 심은 사람이 컴퓨터 게임도 하고 왼쪽 오른쪽 이런 것도 다 하고 체스도 두고 있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있고 이런 거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이런 아이디어, 이런 기술이 등장하기 거의 100년이 됐다면서요. 이미 1929년도에 독일의 한 그 신경과학자가 두개골이 손상된 환자 그 두피 아래에 당시 이제 2개의 전극을 심어서 뇌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이제 얻어낸 게 최초이고요. 1929년에. 예, 다만 당시에는 이제 전기 신호를 얻었을 뿐 이걸 어떻게 변환시키거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게 보통 손끝이나 발끝이나 이런 말초신경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뇌로 전달이 되면 뇌 안에서 어떤 전류 형태로 그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들 뉴런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활성화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활성화된 뉴런의 의한 뇌파들을 보통 이런 전극이나 그 칩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 흔히 예전에 우리가 쉬고 있으면 어떤 파가 나오고 집중하면 어떤 파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네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델타, 감마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고요. 이 머리에서 읽어내는 방식도 실제로 머리 안에 그러니까 뇌 안에 그 무엇인가를 집어넣어서 칩을 씹으면 보통 이제 침습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아니라 머리 바깥에 헬멧이나 이렇게 머리에 쓰는 밴드처럼 착용을 하면 보통 이제 비침습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뇌 안에 직접 넣는 침습 방식이 좀 더 정확하게는 합니다. 그러니까 뇌파 신호를 좀 더 가까이에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고 또 좀 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잡음들을 좀 많이 걸러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요. 당연히 뇌 안에 심기 때문에 이 센서가 어떤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안정성이 조금 걱정된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머리에 밖에 헬멧이나 이렇게 밴드를 씌우면 수술을 하지 않으니까 좀 좋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뇌 밖에 있기 때문에 잡음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뇌파를 좀 더 정확하게 잡기 어렵다든지 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박용은 님이 돈 벌어야겠네라고 보내주셨고 8764님 엊그제 인공장기 시대 얘기 듣고 내 몸에는 인공장기가 얼마나 들어와 있나 생각해 보니까 입 안에 이미 인공치아가 들어와 있고 두 눈 안에는 인공수정체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인공칩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 그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에서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는 1929년에 알았어요. 그럼 그 신호를 어떻게 읽고 이거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뇌 전도를 읽어내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뇌 피질이라고 하는 부위에 뭐 거의 수백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이 신경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특정한 전기 신호를 내뱉습니다. 그러면 그 측정 장치가 이런 전기 신호, 흔히 뭐 뇌파라고 불리는 이런 뇌파들을 수집해서 내가 필요 없는 잡음은 제거하고 종류별로 이걸 이제 분류하는 방식이 있고요. 반대로 또 다른 방식은 뇌 안에 있는 그 혈중 산소 변화나 혈류량의 변화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활성화되면 거기 안에서 뭐 산소의 그런 흐름이나 혈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방식이 있고요. 동시에 또 MRI를 쓰는 것처럼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 거기에서 이제 그 활성화 영상이 바뀔 텐데 이런 MRI 방식도 있고요. 중요한 건 각자 측정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뇌에서 어떤 부위가 그 감각이 발생하는지 활성화되는지를 본 다음에 이걸 내가 원하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서 외부의 어떤 행동이나 외부의 어떤 감각으로 이어주는 것, 이게 이제 BCI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싶다, 뒤로 가야지라고 생각할 때 뭐 뇌에 그게 방향이 화살표로 써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더라, 어떤 신호가 나오더라, 이거 읽어서 또 패턴화하기도 하고. 여기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이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최다 출연자. 출연을 하지 않지만 최다 언급된 사람.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미 2016년도에 그 뉴럴링크라고 지금은 잘 알려진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네. 이제 혼자 만든 건 아니고 공동 창업자 8명 정도 같이 만들었는데요. 이 뉴럴링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뇌 그 브레인 칩 또는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게 이제 텔레파시라고 하는 작은 칩인데 사지마비 환자나 이런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에 이런 칩을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텔레파시가 알려지기로는 동전 정도 크기 굉장히 작은 칩인데 영상을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동전 정도 칩 위에 1000개 이상의 미세 전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전극을 머릿속에 심으면 굉장히 얇은 실 형태로 두뇌 위에 붙어서 이제 뇌파를 인식한다라는 방식이고요. 지금까지 좀 알려지기로는 보통 사람이 일반적인 비장애인이 마우스를 쓸 때 초당 한 8비트 정도 속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그 실제로 이 텔레파시라고 하는 칩을 머리에 심은 사람이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인 게 비슷한 수준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예. 야, 신기합니다. 이게 사실 한 5, 6년, 6, 7년 전쯤에 이 뉴럴링크 프로젝트 기사 보고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저게 되겠나 싶었는데 이제 그게 되는 시대가 됐고 속도도 그렇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 이거 현실이 되려면 물론 이제 일부는 현실이겠으나. 네, 현재 기준으로 2024년도 당시 맨 처음에 임상을 시작할 때는 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금 2026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 21명 정도가 임상 시험에 참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21명. 예, 그 2024년도 1월에 처음으로 그 뇌에 이식받은 환자가 당시 그 다이빙 사고 때문에 어깨 아래는 그 마비가 되어 있는 환자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만으로 어떤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뭐 음악 재생이나 웹서핑을 하는 정도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뉴럴링크가 최근에 발표한 것도 지금 거의 가장 오랫동안 참여한 임상 참가자는 2년 정도가 되는데요. 2년 동안 뭐 생각만으로 어떤 웹을 검색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심지어 학습을 하는 행위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혹시나 뭐 이거 뇌에다 심고 잘못된 사람은 없대요? 21명의 임상 참여자 중에? 처음에 참여했던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심었던 그 마이크로칩이 그 원래 위치에서 좀 더 이제 이탈하면서 신호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중간중간 좀 보완하면서 임상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막 심각한 사례는 없었나 봐요. 이 모든 임상을 중단하라 이럴 정도로는. 예, 아직까지는 없고요. 사실 그 걱정하시는 게 나는 그 A라고 생각했는데 B라는 결과값이 나오거나 내가 뭐 어떤 일어나는 행동을 하고 싶었는데 잘못된 그 인식이 돼가지고 내가 다치거나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는데요. 신호를 잘못 읽는 거. 예, 이게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뇌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미세한 신경 신호여서 뭐 주변에 있는 기기나 이런 것들의 그 방해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그 컨디션이 좋을 때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뇌파가 바뀔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
이런 BCI 개발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어떤 AI라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강화시켜 왔고 그런 것들 때문에 특정한 조건만 잘 보존된다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뇌파를 인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BCI 같은 경우는 어떤 단어를 연상한 단어를 인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거의 정확도가 뭐 한 99%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뇌란 말이에요. 어디 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거 위험성을 체크를 해봐야죠. 그러니까 물론 그 뇌 안에 직접 심는 침습 방법 같은 경우는 수술 난이도도 굉장히 있고요. 또 이게 의사의 숙련도에도 좀 의존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보통 대동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원숭이 같은 경우는 뇌 척수막이 좀 두꺼워서 이걸 절개하고 칩을 이식하고 이식된 칩이 오랫동안 원래 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게 만드는 것도 쉽진 않은데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뉴럴링크 같은 경우는 그 로봇 수술 기기도 만들고 있는데 뇌에 심는 이런 그 뉴럴링크용 로봇 수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있는 혈관을 피해서 원하는 그 이야기로는 수술 시간을 한 10분까지 단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5년 이내에 이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수술 로봇이 인간 의사의 실력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계속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점점 그 패턴이 그 학습이 되면서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초에 그 뉴럴링크가 2026년도부터 우리의 BCI 칩을 대량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거의 자동화되어 있는 수술 로봇이 그 설치되는 임상센터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자금을 위해서 지난해에 거의 한 우리 돈으로 9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참여한 뭐 투자자들도 뭐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뭐 세콰이어 캐피탈 이런 이제 거대한 그 자본들이 펀드들이. 예, 진짜 펀드들이 들어오면서 수술 난이도의 숙제만 해결한다면 어쩌면은 뇌에 심는 방식의 침습 BCI도 충분히 상용화될 수 있겠다라는 좀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수술법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수술 장비들, 도구들, 로봇들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는 뇌에다가 칩을 심는데 그거를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수술해주고 그런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거. 안귀영님이 미래가 궁금해서 오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또 하나 이제 뇌에는 각종 신호들이 이제 오가고 전달받는 곳인데 시력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뇌에 어떤 뭐 카메라 신호를 줘서 앞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뉴럴링크나 이런 몇몇 BCI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안 보이는 그 눈을 뇌 자극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어차피 이것도 뇌 신호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가는 신호니까. 네, 그러니까 시신경이 그 손상되어 있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뇌의 어떤 기능만 문제가 없다면 그 뇌의 시각 피질에 있는 특정 부위를 전기적으로 자극해서 마치 내 눈이 보이는 것처럼 가짜 인지를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 스마트 글래스 같은 어떤 안경을 착용을 하고요. 그럼 그 착용된 안경에서 카메라가 주변을 이제 첫 번째로 인지를 하고요. 카메라에서 인식된 주변의 환경이나 이미지를 이런 신호로 변환시켜서 뇌에 있는 칩에 전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뇌에 있는 칩이 그 받은 주변 환경 정보나 이미지 데이터를 특정 신경 신호로 변환시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각 부위에 있는 뉴런들을 자극시키는 거고요. 내가 그 눈은 보이지 않지만 시각 피질과 그 뉴런만 멀쩡하다면 눈을 이식하거나 하지 않아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감각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뉴럴링크가 이미 2023년도에 그 원숭이에게 먼저 시도를 했는데요. 원숭이가 보인다고 했대요? 원숭이가 예. 행동을 하는 건데요. 마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눈앞에 없지만 예를 들어 뭐 눈앞에 먹을 것이 없지만 시각 피질을 자극해서 마치 음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면 참여했던 원숭이들 3분의 2 정도는 마치 그 앞에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본 것처럼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 컴퓨터에 유선 카메라 연결해서 왜 우리가 화상 통화하기도 하는데 그 선이 끊겼어요. 그러면 무선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되는 것처럼 무선으로 어떤 카메라를 내 뇌랑 연결할 수 있다.
9969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께 꼭 필요하지만 비싸서 못할 그림의 떡이겠군요. 이렇게도 보내셨고, 정영원님, 임상실험에 지원하고 싶네요. 이렇게 또 설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될 거냐?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 뉴럴링크가 그 사지마비 환자를 위한 텔레파시 칩 임상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이거 시각 그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직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미국 FDA가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생명을 위협하거나 어떤 중요한 질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료기 개발이나 심사를 좀 빠르게 지원하겠다라는 제도인데 거기에 이제 그 뉴럴링크의 이 시각 임플란트도 그 선정이 됐고요. 지금 이야기하기로는 올해 아마도 첫 번째로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상을 개시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뉴럴링크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를 복원하는 기기도 있는데요. 내가 어떤 실어증이나 뇌졸중으로 언어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환자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뇌에서 특정 그 언어 영역 신호를 해독해서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그 음성이나 문자를 변환시켜주는 방식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파킨슨이나 이런 그 신경계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신부 뇌를 자극을 해서 운동 기능을 좀 개선시켜주고 어떤 인지 기능이나 감각 기능을 좀 개선시켜주는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취자분이 가격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네. 지금 사실 수술 한 건당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6,500만 원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량으로 생산하겠다. 그리고 그 그러면. 대규모 임상센터를 만들어서 로봇으로 자동화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가격들은 마치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가격이 그 하락된 것처럼 많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그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0명 정도 임상을 한 거여서 이게 중장기적으로 안전한지 네. 데이터가 더 쌓여야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신호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도 아직은 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진짜 5622님, 세상이 무서워지려고 하네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라고.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정영원님이 생각을 다 읽게 되면 이제 거짓말 못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한테 뇌 신호를 읽어서 말을 글이나 요즘에는 이제 뭐 AI 언어들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풀이해 주는데 거짓말 못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이 다 나와버리면 야 근데 또 그런 시대가 또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아까 그 뇌에다가 이제 칩을 심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BCI라고 하고 그러면 물리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도 뇌 신호를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칩을 그 침습적으로 심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싱크론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은 절개 없이 하는 임플란트 방식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빌 게이츠나 제프 베조스가 투자한 스타트업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왜 그 심장이 안 좋으면 그 스텐트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정맥을 통해서 뇌혈관까지 접근해서 예. 그 스텐트처럼 마이크로 전극을 그 뇌혈류 안에다가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왜 스텐트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수술을 해왔던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개골을 여는 것 대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뇌 수술 방법보다 환자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좀 편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2년도부터 한 10명 정도 임상을 진행해 왔고요. 중증 마비 환자들이 이런 그 뇌혈관 스텐트 전극을 받은 다음에 트위터에 뭐 계정에다가 트윗을 올리거나 하는 것들도 좀 나오고 있고 또 신기한 건 여기가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이기도 한데 작년에 애플이 이 BCI 전용 프로토콜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런 그 BCI 기계를 장착받은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애플의 어떤 전자 기기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발표를 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특정 싱크론 환자가 실제로 생각만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조종한 그 사례도 있고요. 기존의 BCI보다 좀 더 얇게 만들고 수술을 좀 덜하게 만드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실제로 침습하지 않아도 또는 침습을 정말 최소화하는 방식도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등이나 어디서부터 혈관 타고 뇌까지 칩을 올려보낸다. 저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심장 스텐트 하셨거든요. 하시기 전에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원을 하루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버지 저는 무릎 수술했을 때 거의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심장 관련된 시술을 하는데 하루면 퇴원이 되냐. 그러니까 그만큼 의학 기술이 또 많이 발전돼 가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싱크론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이 뇌 혈류를 이용하는 그 마이크로칩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이 한 2-30분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뇌. 딴 데도 아니고 뇌에다가 칩을 씹는데 2-30분이면 된다. 자, 끝나셨어요. 가세요. 집에 가서 컴퓨터랑 와이파이 연결하세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아까 일론 머스크 이야기했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 나왔으면 이 사람이 빠질 수 없죠. 샘 알트만도 뭐 하지 않습니까? 샘 알트먼이 정확하게 딱 지난달에 본인이 공동 설립한 이런 BCI 스타트업 관련 보도를 냈는데요. 보도가 나왔는데요. 회사 이름이 머지랩스입니다. 머지가 이제 합치다라는 뜻인데 이 머지랩스는 뉴럴링크 방식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창업자 면면을 봤을 때 지금 추정하는 것은 초음파를 이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특정 뉴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가 초음파에 좀 더 잘 반응하도록 유전적인 조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뇌 바깥에서 초음파만으로도 그 유전적으로 조작된 뉴런들의 활동 신호를 좀 더 정확하게 잘 읽어낼 수 있는 방식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뇌 안에다가 칩을 넣지 않아도 그 머리 바깥에서 비침습적으로 정확하게 뉴런 활동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략을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BCI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주 주창하기로는 머릿속에 심는 침습 방법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비침습 방식의 초음파를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샘 알트먼도 뇌랑 뭔가를 연결한다 하면 이 사람은 챗 GPT 연결하지 않을까요? 뇌랑? 실제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게 샘 알트먼이 몇몇 인터뷰에서 내가 말이나 그 타자를 치는 행동 없이 생각만으로 GPT가 내 생각에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고요. 이 스타트업의 이름 같은 경우도 머지랩스, 그러니까 합치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과 기계와 AI의 인공지능들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그 회사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그 첫 번째 투자에 대한 정보도 밝혀졌는데 정말 설립 초기인데도 기업 가치가 우리 돈으로 한 1조 2천억 원, 그리고 유치한 금액이 한 3,700억 원 정도로 유치를 했고요. 그만큼 이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사람의 머리와 연결시키는 BCI 분야에도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물 좀 드세요. 좀 무서워지려고 하거든요. 아니 왜 진짜 나는 상상만 했는데 머릿속에서 챗 GPT랑 대화를 하고 챗 GPT가 알려주는 걸 내 뇌 신호로 받아서 어디 나가서 떠들면 말 그대로 내 머릿속이 인공지능이랑 연결돼 있으니 진짜 만물박사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를 이제 샘 알트먼은 꿈꾼다는 거고. 뭐 뉴럴링크 같은 경우도 머릿속에 칩을 심으면 테슬라에 탔을 때 자동으로 또 차가 움직일 수 있고 X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들도 모두 연결될 수 있겠죠. 내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 SNS에 글을 올리고 있고 이렇게. 참 무서운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하면 또 중국도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와 BCI 분야의 선두 그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중국에는 브레인코라고 하는 회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비침습 방식의 로봇 손과 연결되어 있는 BCI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하면 그 신호를 읽어서 뭐 붓글씨를 쓰거나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미 2022년도에 그 미국 식품의약품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중국 안에서는 알려지기로 한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9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414님이 조만간 IQ 300 인간도 나올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고 진짜 그럴 것 같은데요. 박호종님은 인간은 점점 로봇화 돼가고 있고 로봇은 점점 인간화 되어가는 듯해요. 그게 맞네. 어디 중간에서 만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인공혈액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항상 이제 헌혈, 이제 피 부족해서 이것도 항상 문제인데 인공적으로 피도 만들어냅니까? 그 사람의 피가
그 액체로 분류되는 혈장이랑 그 세포로 분류되는 혈구라고 이제 이렇게 나뉘는데 예. 혈구라고 하면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혈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뭐 영양소도 있고 노폐물도 있고 호르몬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액체 성분인데 아직까지는 보통 헌혈자에게 제공받아서 이제 혈액에 그런 그 혈액에 의존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족한 게 그렇죠, 이제 항상. 인공 그 현혈 분야입니다. 예.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분명히 혈액 수요가 높아질 텐데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인공 혈액 분야를 좀 지원을 하자, 육성하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피 안에도 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뭐 일부를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만드는 거예요? 인공 혈액의 그 기술 개발 목표가 첫 번째는 이제 적혈구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지혈을 하는 혈소판을 만드는 것이고 면역 조절을 하는 이제 인공 백혈구까지 나아가는 게 그 연구개발 목표이긴 한데 현재는 적혈구를 그 개발하는 분야가 가장 먼저 그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방식 중에 하나는 적혈구에서 추출을 하거나 네. 어떤 유전자 재조합으로 만든 그 혈색소 우리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 방식이 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그 다른 그 생물체로부터도 이 혈색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좀 더 개발 편의성이 있다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이렇게 혈색소를 그냥 액체 상태로 가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안정적이게 캡슐 안에 이렇게 넣는 방식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캡슐 안에 넣는 방식은 미국의 칼로사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나노 입자 안에 혈색소를 집어넣어서 이걸 동결 건조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 동결 건조가 가능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피를. 예, 그리고 보통의 적혈구가 몸을 돌아다니면서 그 인체 세포마다 산소를 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 이 칼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몸 안에 그 산소 그 분압, 그 산소가 많이 있냐 적게 있냐에 따라서 특정하게 적게 있는 분야는 좀 더 산소를 많이 방출할 수 있는 적혈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혈구에 무슨 막 기능을 싣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동결이 아니라 동결 건조까지 시켜서 그럼 나중에 그거를 다시 뭐 녹이거나 용해시키고 사람 몸에 넣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니 무슨 라면 스프도 아니고 동결 건조해서 사람의 혈액을 또 그렇게 만들고 와 신기합니다. 이게 조금 방식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도 좀 쉽게? 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혈구에서 그 혈색소를 추출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추출한 그 혈색소를 그냥 액체로 넣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칼로사이트 같은 회사처럼 이렇게 캡슐화 시켜서 좀 더 안정적으로 그 전달시키는 방식도 있고요. 가장 많이 지금 그 주목받고 있는 방식은 진짜 적혈구처럼 마치 우리가 왜 대체육을 배양해서 네, 세포 배양 그 고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적혈구를 사람과 유사하게 배양하는 인공 적혈구 분야가 최근엔 좀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시도되는 게 그 어떤 세포로든 분화할 수 있는 이런 유도만능 줄기 세포를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추출한 조혈모 세포에 특정한 유전자를 도입시키거나 좀 더 조작해서 몸 밖에서 적혈구나 이런 혈소판들이 분화할 수 있는 방식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양 적혈구가 좀 더 주목받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체 유래 그 혈액과 가장 생리학적으로 유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요즘에는 기존의 어떤 그런 혈색소 방식이나 캡슐화 방식보다는 인공적혈구 배양 방식이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피도 배양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이게 쓰이고 있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배양적혈구의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의 그 의료 연구 개발 기구 같은 이런 국책 기관들이 인공 혈액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는 이제 배양 방식은 아니고요. 그 추출한 헤모글로빈을 이런 지질막으로 좀 감싸는 방식인데 알려지기로는 2020년도부터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이제 첫 번째 투여 임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좀 더 그 용량을 증량해서 투여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배양을 하는데 조금 독특하게 전쟁 지역이나 의료기관이 가까이 있지 않은 곳은 배양해서
몸에 투여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현지에서 조달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배양을 하기 위한 그 바이오 리액터라고 하는 이런 탱크를 이동식으로 만들어서 현지에서 배양시키고 현지 투여하겠다라는 전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뭐 이렇게 소비가 있는 거 현지 생산하듯이 혈액까지도요. 좀 신기합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뭐 인공 혈액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초기이긴 합니다만 그 2022년도에 설립된 그 아트블러드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이런 분야를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실제로 진단검사의학과 창업을 한 회사이고요. 그 사람의 제대혈이나 골수에서 그 먼저 그 인공 적혈구 배양을 위한 원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특정한 유전자를 도입을 해서 이게 실제 혈액과 유전적인 그 염색체의 특성은 똑같지만 좀 더 잘 증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방식이고요. 그렇게 몸 밖에서 배양 그 탱크를 통해서 배양하는 방식의 인공 적혈구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한 명이 헌혈을 했는데 그게 10팩, 20팩이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공 혈액이면 여기도 뭐 A형, B형, O형, AB형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BO식의 혈액형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람마다 혈액형 시스템이 40가지가 넘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희귀 혈액형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희귀 혈액형 또는 지금 우리가 재고가 별로 부족한 혈액형들에게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런 아트블러드 같은 이런 인공 적혈구 개발 회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사람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항원을 제거한 일종의 범용 인공 적혈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A형이든 O형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희귀 혈액형이어도 좀 더 안정적으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수혈액이 생기는 거고요. 아트블러드 같은 회사들이나 이런 다른 글로벌 회사들도 단순히 사람에게만 수혈을 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그 수혈도 만들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지로 가서 수혈을 하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좀 태부족한 게 현실인데 반려동물에게도 안전하게 수혈할 수 있는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서 특정한 그 배양 조건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수혈할 수 있는 인공 적혈구도 만들고 있습니다. 인공 장기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5522형님이 신장은 언제 만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인공 장기도 지금 그러면은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인공 장기 분야가 좀 더 많이 연구 개발되고 있긴 한데요. 미국의 그 이제네시스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아닌 이종의 장기도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 돼지라고 치면은 돼지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특정 유전자들이 존재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거나 편집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미국 FDA로부터 말기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이식할 수 있도록 이런 이종 이식 기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종이라는 거 이제 다른 종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그 시도 중에 하나는 아까 왜 뇌 임플란트를 이야기 드리면서 시각 임플란트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네. 각막 자체를 재생시키는 인공 각막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그건 잘 안 된다던데. 아직까지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 최근에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풀사이즈 바이오라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그 거점을 두고 있는 회사인데 3D 프린팅 방식으로 각막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을 시키고 각막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사람에게 이제 이식을 하는 건데 작년 10월에 이스라엘의 한 그 메디컬 센터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각막 이식 수술을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한 15명까지 규모를 늘려서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각막 그 이식 수술 받으시려는 분들 되게 많이 또 뭐 기다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예 각막을 배양을 해서 이것도 이제 막 이식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네, 이런 방식이면 사람 한 명에게 기증받은 각막에서 한 수백 개 정도의 인공 각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요.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동시에 이 회사는 각막이 아니라 이제 뭐 손상되어 있는 심장 근육을 좀 보완하기 위한 이런 그 배양된 심장 조직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은 님이 옛날 만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고 진짜 이제
이정옥님도 장기 이식 기다리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 또 그냥 한두 개씩 어디 편찮으신 분들 또 가족 중에도 또 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의 일처럼 들리지는 않고 있고 1788님이 희망을 줬다가 흐지부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반드시 실행에 옮겨서 대중화됐으면 좋겠네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간은 또 많이 필요해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또 많을 테고요. 또 시장 전망도 좀 살펴볼까요? 물론 이제 뭐 그 BCA 같은 칩이든 인공 적혈구 제제든 아직까지는 임상을 좀 더 많이 대규모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대량 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그 가격 저항성까지 떨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단순히 뭐 의료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칩을 심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반적인 수술을 할 때에도 수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인공적혈구가 좀 더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두렵게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 그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그게 또 어떤 편의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788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들으시면은 항상 신비로운 지식을 알려줘서 나같이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네요. 아유 별 말씀을요. 오랫동안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생깁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요. 사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70대 80대까지 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고 이런 시대가 또 열리면 더 나이 들어서도 더 건강하게 혹은 젊지만 편찮으신 분들도 더 나아질 수 있는 세상 꿈꿔봅니다.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서울 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며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의 물량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값 안정효과의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기사 속에 일정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7일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은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져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비트코인 대량 오지급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소의 코인 거래량과 실제 보유량을 상시 확인해 유령 코인 거래를 원청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유혜진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의 어떤 질문 들어볼까요? 네, 하재현 님이요. 이번에 실손보험이 많이 올랐어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 액수인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 주셨습니다. 프라임 에셋 331 본부 백두현 수석팀장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예전 실손 가입자분들은 보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만큼 갱신이 될 때마다 인상폭이 더 커서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사실 갱신이 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 이거보다는 손해율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가 있다가 정확한 표현인데요. 내 보험료가 정말 객관적으로 계산된 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내가 속한 그룹의 손해율이 정확히 몇 %인지,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정확한 수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들어볼까요? 네, 4025님. 주식을 살 때도 증권거래세와 같은 세금이 붙나요? 하셨습니다. 거래세는요. 일단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붙습니다. 네. 살 때는 붙지 않고 어차피 뭐 한 번 사면 이제 파기는 하겠습니다만 팔 때 한 번만 붙는다라는 거고요. 살 때 팔 때 각각 매번 붙는 게 있습니다. 유관기관 비용, 증권사 수수료가 그건데요. 뭐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등등 그 유관기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 작습니다만 0.003에서 0.005 정도가 들어가고 네. 사실 이거보다 좀 더 큰 거는 증권사 거래 수수료죠. 그렇죠. 온라인도 0.015% 정도가 되고 뭐 요즘에는 0.005 아니면 특정 기간 무료 이벤트 하는 증권사들도 많습니다만 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ARS 전화 주문이라든지 지점을 통해서 거래하시는 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훨씬 더 비쌉니다.
한 0.15 그러면 한 10배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점에서 거래하시는 분들은 한 0.5%까지도 수수료가 매겨집니다. 그럼 이거 네. 몇십 배입니까? 왜냐? 여기에는 PB, 프라이빗 뱅커, 어떤 네. 직원의 도움, 서비스 혹은 이제 뭐 컨설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0.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보다 몇십 배 비싼 거죠. 거기다 또 환전 수수료도 있다라는 것도 네.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5658님. 주식을 팔 때 세금이 0.05%일 때도 있고 0.10%일 때도 있던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증권거래세 자체가 아닌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의 포함 여부와 시장별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종목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 특별세 0.15를 합해서 0.20%의 세율이 적용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세만 0.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혹시 코넥스 시장에 주식 거래를 했다면 세금이 0.10%로 고정돼 있습니다. 정리하면 0.05는 코스피 종목의 순수 거래세 부분만 보신 것이고 0.10%가 찍혔다면 코넥스를 거래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코스피에는 농특세 0.15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네. 증권거래세 다 합쳐서 코스피 코스닥 결과적으로 내는 사람 입장에선 0.2%로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쉽죠.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2109님. 미국에 사는 미국인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 수가 없다던데 왜 그런가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등록을 해놓고 등록증을 받아야만 했는데 사실 한 2, 3년 전쯤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권 번호만으로도 한국 뭐 증권사 연계된 계좌를 개설을 해서 한국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네. 수가 있고요. 또 그것보다는 미국이나 해외에 한국 관련된 ETF가 상장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걸 사면은 또 한국물에 투자하는 그런 간접 효과도 있는 거고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